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계리학회 특별 세미나 IFRS 17 도입에 따른 계리 실무 표준 이슈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사실은 생선보 선임계리사와 함께 작년에 또 개최를 하였고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계리 실무 표준에 대한 개정을 하고 또 그것을 또 모든 보험업계가 이용을 하는 이러한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토론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앞으로 IFRS 17 도입에 따라서 계리 실무 표준이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 우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생명 가치평가본부장 겸 선임계리사를 역임하고 있는 조성호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보험계리학회 세미나에서 제가 일단 주제를 한 가지 맡아서 이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계리 쪽에 일하시는 분들, 상품, 리스크 관리 통틀어서 요새 이제 가장 힘든 부분들이 이제 제도 변화겠죠. 저희가 IFRS 17은 물론 이제 KICS 등등 이제 여러 가지 회계제도나 요구자본 제도가 이제 변경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왔던 방식은 굉장히 포뮬라적인 방식이었죠. 사실은 감독기관이든 혹은 기존에 정해진 것들에 의해서 프라이싱을 하고 3위원 방식 기초일로 프라이싱을 했고 준비금도 다 포뮬러로 작업을 했었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IFRS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가장 힘들다고 여겼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린서플 방식이죠. 원칙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조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특정한 어떤 원칙 하에서는 회사의 이제 자율성 혹은 이제 자율적인 상황들이 보장이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입니다.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기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이제 저희가 리스크 어드저스먼트, 저희가 회계상에 이제 세 가지 크게 이제 보험 쪽은 세 가지 크게 부채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건 아실 거고요. CSM 보험계약 마진과 리스크 어드저스먼트 그리고 벨 베스트 이스티메이티드 라이어빌리티 이제 세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벨과 사실 CSM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이제 LAT든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경험을 해봤던 어떤 현금 흐름을 잘 산출하는 이 정도 방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였는데 사실 RA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적으로는 사실 안전할증 이 정도의 개념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분포를 발생을 시킨다거나 해서 어떤 신뢰 수준하에 얼만큼의 리스크를 감당을 할 거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경험이 좀 크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제를 기존에 아마도 이제 많은 회사들이 준비해 가면서 그냥 저희 감독 기준에서 제시한 킥스에서 제시한 RM 리스크 마진을 약간 변형시켜서 RA를 반영하고자 하는 회사들도 계실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회사마다 이제 경험 통계를 잘 반영을 해서 이 리스크 어저스먼트 RA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RA는 정의상은 보험계약성 의무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금융위험, 보험위험이 아니죠. 금융위험의 반대죠. 보험위험하고 기타의 이제 금융위험이 아닌 위험들을 통틀어서 어떤 현금 흐름이 이제 시기나 혹은 어떤 저희가 예측상의 문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제 편차들을 감당하기 위한 이제 보상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는 기존의 US 갭에서 패드, provision for adverse deviation 이 정도의 개념이었고 저희가 그 전에 그냥 세이프티 마진 이 정도의 생각이라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항들을 좀 이렇게 쭉 살펴보면 개요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제 정리한 내용이고요. 조항들을 좀 살펴보면 이게 IFRS 17에서도 조항이 있고요. 저희 킥스 4.0에서도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뚜렷하게 산출 방법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건들, 큰 가이드라인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저희가 최초 인식 시점의 측정이라는 게 사실 이제 다 부채를 측정하는 것이잖아요. CSM도 사실은 부채이고 RA도 부채이고 그리고 벨도 부채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1, 2, 3번으로 표시된 것들, 뭐 이행 현금으로 뭐 벨일 거고요.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근데 비금융 위험에 대한 이제 위험 조정이라는 게 측정이 돼야 된다. 뭐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보상이다. 뭐 신뢰 수준을 공시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수준만 남아 있고요. 또 뭐 부록에서도 뭐 약간 조금 상세하게 좀 나와 있긴 한데 결국 뭐 크게 저희가 이제 뭐 참고를 해서 '아 요렇게 산출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기준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뭐 조금 연구를 덜 하게 된다면 뭐 이게 킥스 감독 기준상의 이제 요구 자본 제도의 이제 RM을 좀 변형해서 사용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금융위험과 비금융위험 우리가 소위 이제 가정 말할 때 이제 뭐 계리적 가정이냐 뭐 경제적 가정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계리적 가정이라는 말은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금융 가정이냐 뭐 비금융 가정이냐 약간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용어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이제 관련 기준에서 약간 그런 형태로 뭐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보험 위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그런 보험 위험일 거고 그런 보험 위험도 아니고 금융 위험도 아닌 위험은 무엇이 있을 것이냐? 그럼 이제 해지율 위험이나 이제 비용 위험 뭐 이쪽이 이제 추가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사실은 죄송합니다. 예. 뭐 사실 저희 킥스를 보시면 보험 위험이 사실은 조금 뭐 포괄적으로 더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해지율 위험이나 사업비 관련된 위험들 이런 것까지 다 보험 위험으로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IFRS에서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개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잘 판단해서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IFRS에 이제 정의된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명한 얘기입니다. 낮은 빈도와 높은 심도를 가진 위험은 뭐 당연히 높은 빈도와 낮은 심도를 가진 위험보다 뭐 위험 조정이 더 클 것이다. 리스크량이 더 클 것이다. 뭐 이런 것이죠. 위험이 비슷하고 만기가 길면 당연히 뭐 그렇겠죠. 확률 분포가 넓으면 당연히 위험 조정이 더 클 것이다. 이건 굉장히 자명한 얘기인데 실제 이제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런저런 산출 방법을 가지고 산출을 하다 보면 이런 기준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 다양한 이제 회계 모형들을 통해서 이런 조건들에 맞는 결국 RA를 산출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뒷단에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건 뭐 기준이나 지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뭐 들여다보시면 또 이쪽에서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관련 지식이 있는 분들이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그냥 명시되어 있습니다. 킥스 4.0에서는 이제 조금 더 명확하죠. 앞에서 이제 IFRS보다는 뭐 신뢰 수준법을 적용해 산출한다. 정기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위험 마진 실제로 계산할 때는 뭐 저희가 뭐 저기 표준 정기 분포의 99.5에다가 뭐 85를 나눠서 뭐 계산을 한다. 그럼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실무적으로 그 정도면은 뭐 요구 자본의 5% 정도 수준 되겠다. 이 정도 가늠으로 이제 명시적으로 사실 계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혹은 이제 계수 자체도 이미 뭐 어느 정도 다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킥스에서의 기본적인 사상은 샥 시나리오 방식이고 기존에 어떤 저희가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시나리오에서 어떤 샥을 줘서 그게 이제 벨이 얼만큼 변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위험 마진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였는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뭐 익스포저에다가 어떤 계수를 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규정이니까 뭐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실 건데 결국 이제 숫자를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사망 리스크 같은 경우는 킥스에서는 뭐 신뢰 수준 99.5는 샥이에요. 이제 12.5라는 게 여기 이제 사망 리스크 12.5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깔려 있는 위험률에 얼만큼 샥을 줄 것이냐. 그래서 12.5만큼 샥을 줘서 새로운 사망 리스크에 대한 위험률을 계산을 하고 그 위험률을 가지고 다시 배를 산출을 하고 뭐 이런 류의 이제
방식인 거죠. 뭐 75면 뭐 저 정도로 이제 좀 떨어지겠죠. 그 샥 수준이.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은 그냥 정규 분포 가정 하에서 이제 신뢰 수준만 적용을 해서 저희가 쉽게 산출할 수가 있고, 아마 이제 뭐 조금 관심이 더 있거나 조금 뭐 정교하게 회사의 통계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는다면은 웬만한 회사들은 그냥 뭐 기존의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산출을 하실 거고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일부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방식, 뭐 제가 오늘 뭐 소개시켜 드릴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뒷단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대부분의 가정들, 위험률 가정, 뭐 사망 리스크도 사실 뭐 위험률이나 모텔리티나 모비디티나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할 거고, 장수 리스크도 마찬가지고요. 뭐 해지 리스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전부 다 어떤 시계열적인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방식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변동성 리스크 하나만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이제 저희의 리스크가 상존하는 리스크는 아예 추세 자체가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기울기가 바뀌어 버린다거나, 아예 뭐 저희가 예측 자체를 잘못해 가지고 이쪽에 뭐 절편 자체가 바뀐다거나, 뭐 뒷단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류의 이제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킥스에서의 기준선은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또 시작한 이런 류의 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뭐 팩터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회사가 사실은 정할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해요. 뭐 사망, 장수, 뭐 장애, 질병, 해지, 사업비, 대재 뭐 요 정도로 나눌 것이냐. 뭐 대재 같은 경우는 뭐 생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크게 뭐 의미가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실제로 저희가 어떤 샥을 줘서 산출했을 때 아마 숫자가 안 나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대재를 보지 않겠다. 뭐 이런 류로 정의를 해도 돼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린서플 베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뭐 큰 원칙, 대존재의 원칙을 충족을 한다 그러면 이런 세부적인 그 저희가 리스크 어드저스먼트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항목들은 뭐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용들이야 뭐 읽어보시면 뭐 워낙 뭐 여태까지 저희가 많이 다루었던 리스크이기 때문에 뭐 아실 것 같고요. 예. 요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대부분의 이제 경험들은 다 이제 시계열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발생률, 뭐 이게 생선보 사실 용어들도 굉장히 지금 혼재돼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보면 계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용어에 대한 정의도 한번 전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험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뭐 발생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손해율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냥 뭐 영어로 얘기하면 딱 뭐 클레임 레이시오 뭐 하나의 뭐 용어이긴 한데, 이것들도 막 통일이 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쪽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저희가 뭐 일반적인 보험 산업을 영위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그 리스크들의 어떤 형태들이죠. 사실 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요 선은 저희가 일단 예측했던 기본적인 뭐 시계열적인 뭐 손해율이든 해지율이든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물들이죠. 그래서 쭉 이렇게 흘러갔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뭐 여기 이제 정규분포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 있는 오른쪽 상단에 그 부분들은 그 각각의 시점마다 어떤 예측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표시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빨간 선의 전체적인 이 추세는 잘 예측이 됐는데, 어떤 본연적으로 사실 딱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매년 이 정도의 어떤 베리언스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뭐 생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변동성 리스크인데, 실제로 이 녹색으로 이제 기울기가 달라져 버린 부분들, 이거는 사실 이제 추세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사실은 저희가 뭐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뭐 혹은 저희가 예측 자체를 뭐 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사실 원인보다는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노란 선은 아예 그냥 뭐 이 수준 자체를 저희가 잘못 오판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빨간 선으로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것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리스크 마진, 킥스에서 리스크 마진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방식, 이제 기존의 회계 모형 정규 분포 가정하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여기 있는 요 변동성 리스크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뭐 어느 정도 통계가 쌓여서 회사에 이런 리스크들, 그러니까 추세 리스크나 수준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다면 사실은 변동성 리스크만 반영을 해도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킥스나 뭐 이쪽에서 발표한 이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하는 건 사실 통계의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사실 전 업계의 통계들을 다 가지고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 뭐 이런 뭐 추세 리스크나 수준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도 뭐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동성 리스크만 반영했다.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은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을 가지고 다만 이제 회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 선에 여기 이제 뭐 변동성 리스크, 정기분포처럼 돼 있는 그래프에 변동성 리스크만 반영할까는 조금 다시 해봐야 될 문제이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세 가지 리스크를 다 이제 고려해서 이제 리스크 샥을 어떻게 계산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세 가지 리스크를 뭐 이건 예시긴 한데요. 세 가지 리스크를 그럼 동시에 다 반영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연차별로 뭐 경관 연도별로 뭐 다른 수준의 리스크 이 항목들을 별도로 반영을 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이제 회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예시에는 자, 초년도에는 변동성 리스크만 반영을 하고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에는 추세 리스크, 수준 리스크를 동시에 반영을 하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기존에 알다시피 뭐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상관관계 제거하는 뭐 이런 류의 뭐 식을 그냥 뭐 저희가 익숙한 식을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자 뭐 이런 류의 이제 방법인데 뭐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항상 2차년도든 3차년도든 4차년도든 세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를 하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게 실무적인 부분들과 실제로 이렇게 반영했을 때 리스크의 양이 좀 과다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뭐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마찬가지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건 그냥 예시로 뭐 제가 지금 저희 회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예시는 뭐 이 정도 상황으로 지금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다양한 실험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뭐 이 부분은 뭐 말씀드렸던 대로 최적 과정이 어떻게 있으면 뭐 최적 과정 관련된 뭐 리스크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인데 뭐 이거는 뭐 워낙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통계기관 같은 경우는 뭐 이 부분도 감독 뭐 규정상 혹은 뭐 이제 뭐 레귤러터리 디맨드들이 다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5년 이상 뭐 여태까지는 직관적으로는 대부분 뭐 5년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업비가 약간 좀 애매한데 여기서는 오늘은 이제 사업비에 관한 얘기는 뭐 생략을 하도록 할 건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최적 과정 만들 때는 사업비는 사실 회사의 정책상 뭐 이런저런 뭐 결정 요소들이 많고 해서 이게 뭐 3년, 4년, 5년 통계를 봤을 때 이게 전체적인 어떤 뭐 자연적인 리스크의 변동성이냐 혹은 회사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뭐 이런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직전 인력만 반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샥의 개념 혹은 리스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이제 몇 년 동안의 이제 통계를 가지고 이제 변동성을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저희도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뭐 3년 이상은 당연히 3년, 5년을 써야 어떤 샥이라는 게 발생을 할 것인데 실제로 그러면 매니지먼트 액션 혹은 어떤 뭐 디시전에 의한 것들은 제거하고 본연의 비용들만 잘 발라내서 거기서 인플레이션만 뭐 반영을 할 것이냐 혹은 뭐 이런 류의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저희도 고민 중인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오늘은 뭐 위험률 위주로만 해서 뭐 롱제비티랑 뭐 일반 위험들만 뭐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산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플로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어떤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뭐 어떤 변동성을 확인을 해보려면 뭐 당연히 뭐 기초 데이터를 집계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통합을 할 것이냐 혹은 세분화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류의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아이고. 네.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뭐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실험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리스크 애퍼타이트도 존재할 수 있고요. 뭐 통계량도 그렇고요. 뭐 어떤 특정 단위로 굉장히 세분화를 했는데 실제로 통계량이 적어서 이제 굉장히 좀 불안정해서 그 통계적 본연적 불안정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편차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뭐 통계적인 기법 혹은 뭐 이제 어떤 직관적인 뭐 사실 정성적 판단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고 이제 RA 샥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모형을 두 가지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시계열 회귀 모형이라는 것과 이제 분포 적합.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RM을 산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분포 적합을 따릅니다. 그래서 분포 적합 쪽은 사실은 뭐 말씀드렸던 변동성 리스크 쪽만 반영이 되는 그쪽 영역이고요. 시계열 회귀 모형은 사실 그 세 가지 역할 리스크들, 변동성 리스크나 뭐 추세 리스크나 뭐 이쪽까지 다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이라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시계열 회귀 모형을 가지고서 어떤 뭐 저희가 이제 통계 결과를 보고 적합한 모형이 뭐 일반적으로 그냥 선형이냐, 뭐 로그냐, 지수냐, 뭐 요 정도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 회계적인 판단을 통해서 적합성을 검증을 해서 가장 적합성이 높은 모형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리스크 샥을 계산할 수가 있고 분포 적합 같은 경우는 도대체 시계열 회귀 모형을 통해서는 적합한 모델이 없다라고 했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사실은 2차적인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분포 적합 관련 뭐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염두에 두실 것은 1차적으로는 저희 기본적으로 모든 리스크나 통계들이 다 시계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시계열 회계 모형을 가지고 1차적으로 트라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모형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했을 땐 분포 적합을 가되 여기서도 이 뭐 여기 모델 이제 4번 같은 경우 이제 정규 분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지금 현재 리스크 마진, 킥스에서 리스크 마진을 산출할 때 이제 방법론인데 이것도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제2, 제3까지 그래서 뭐요 6개 중에서 그나마 가장 저희가 리스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모형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기초 데이터 뭐 집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선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적 과정 뭐 산출할 때 썼던 거랑 뭐 같은 뭐 데이터를 잘 써야 되는 거고요. 뭐 경험 통계 기간은 뭐 최적 과정이 뭐 한 5년 가지고 산출했다고 한다고 한들 이거보다 더 긴 기간을 사용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이슈가 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또 너무 길어지다 보면 사실 이제 보험업계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언더라이팅 정책도 많이 변할 수도 있고 뭐 같은 뭐 만약에 안보장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전에 보장했던 상품과 뭐 지금 현재 보장했던 상품의 또 리스크 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고 혹은 뭐 의료기술 발달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계 기간을 설정하는 것들도 뭐 저희가 요 단계에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될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산출 단위를 결정을 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최적 가정 산출 단위보다 더 높은 단위로 이 집계를 하는 것은 리스크 샥을 산출하는 것은 취지하고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적 가정 산출 단위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되는 건 오케이. 대신에 이거보다는 더 상위 단위로 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뭐 이것들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뭐 몇 가지 이제 통계적인 뭐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죠. 뭐 밑에 있는 뭐 등분산성 검정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두 개 단위 합쳤을 때 뭐 나오는 그 통계적 모수들과 뭐 각각으로 이제 분리했을 때 나오는 통계적 모수들이 어느 정도 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을 해보고 이게 유의성이 확인이 돼서 이거를 합쳐서 혹은 뭐 분리해서 뭐 사용을 하더라도 뭐 크게 뭐 문제가 없겠다라는 그런 뭐 판단들을 하면 될 거고요. 뭐, 뭐 위에 사전 그룹핑이라는 건 사실은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판단 뭐 수준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산출 단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너무 직관적으로 하면
뭐 사후적으로는 계속 자꾸 이제 경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산출하는 게 옳지 않았구나라는 사후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시 산출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류의 방법들을 또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회사에서 좀 명확한 방법론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내용들을 조금 뭐 구체적인 통계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뭐 시간도 좀 뭐 한정적이기도 하고 지금 뭐 통계학적인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 이렇게 고려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부분은 예, 깊이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뭐, 뭐 지급률, 뭐 클레임 레이쇼든 뭐 퍼시스턴시, 뭐 유지율이나 뭐 해지율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한 세네 가지 뭐 두세 가지 정도의 이제 형태로 저희가 이제 많이 결과적인 모양을 띠죠. 그래서 어떤 직선 형태로 뭐 우상향을 한다거나 혹은 우하향을 한다거나 약간 익스폰텐셜처럼 쭉 뭐 위로 가다가 좀 급격하게 위로 이제 증가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로고노말 분포하고 비슷하게 이제 초반에는 조금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뒷단에서 완만하게 이렇게 꺾인다거나 주로 이제 뭐 사망률 같은 경우 뭐 대부분의 이제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 통계가 쌓이면 앞단에서 좀 이제 급격한 변화를 가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뭐 이런 로그 분포 쪽 뭐 이런 쪽을 이제 많이 좀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일단 전제를 해놓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모형 같은 경우에는 원데이터의 형태가 그러니까 원데이터만 보면 사실 굳이 여기 있는 모든 테스트들을 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요 세 개 중에 어디에 대충 맞겠다라는 느낌이 좀 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 변화를 해서 이제 약간 이렇게 직선 형태로 이제 평화를 하려면 원데이터 자체가 조금 로그노멀 형태였어야 되겠죠. 로그 변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약간 익스포텐셜한 형태여야 되겠죠. 그래서 대충 보면 요거 적용하면 뭔가 이렇게 원데이터의 이 시계열적인 흐름이 약간 익스포텐셜하게 간다 그러면 요 로그 가지고 해보면 되겠다. 뭐 이 정도의 좀 감은 분명히 좀 옵니다. 또 오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실험을 해보겠죠. 그래서 일단 통계적인 모수들을 다 산출을 하셔서 기존에 이제 뭐 적합성을 검증하는 뭐 F 테스트, T 테스트나 혹은 뭐 R 스퀘어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여기서 이제 가장 뭐 높은 값, 신뢰 수준이 높은 것들을 요구에 대한 회계 모형으로 선택을 하고 만약에 이제 뭐 첫 번째 모형 이제 뭐 좀 이제 직선 형태의 모형이 가장 뭐 적합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으면 변동성 리스크나 추세 리스크나 수준 리스크는 뭐 요런 식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식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직관적으로 보면 뭐 크게 복잡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 엡실론 슈학이라는 게 밑에 내용 맨 밑에 보면 뭐 오창에 대한 이제 정규 분포 75%를 저희가 뭐 정해서 이제 그 샥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저희가 이제 평균으로 나누면 그 평균에서 얼만큼의 샥이 있었는지 계산하는 걸 이제 변동성 리스크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요것도 이제 잘 뜯어보면 근데 밑에 분모가 평균이고 평균에서 이 변동 수준들을 이렇게 빼서 얼만큼이 기울기가 변했는가를 평가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식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뭐 알파샥이나 베타샥이나 뭐 엡실론샥을 계산하는 과정만 조금 뭐 공수가 될 뿐이지 요것들은 잘 뜯어보시면 크게 뭐 직관적으로도 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뭐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실제로 한번 뭐 이제 계산을 쭉 뭐 엑셀로 계산을 해봤던 내용들에 대한 뭐 이제 예시인데요. 뭐 예시기 때문에 그냥 뭐 한 5개 정도 뭐 한 5개년 차 정도 해서 어떤 그냥 뭐 평균적인 뭐 숫자들을 잡아서 그냥 뭐 예시로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뭐 이런 거 뭐 TSS, SSR, SSA 이런 이제 통계적인 기본적인 뭐 베이스들은 여기 있는 뭐 이제 F 통계량이나 뭐 R 스퀘어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값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뭐 이런 P-밸류나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하면 뭐 회사에서 늘 이제 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그런 류의 이제 검정 과정을 이제 거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시적으로 이렇게 쭉 그냥 단순하게
뭐 엑셀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통계적인 지식이 있는 스텝들만 있다 그러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게 약간 이제 좀 작게 보여서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저희가 한 거죠. 어느 정도의, 잠깐만요, 제가 좀 잘 안 보여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유의 수준 하에서 이런 뭐 P-밸류나 이런 뭐 통계량이 이제 저희가 이걸 기각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인가를 결정해 놓고 이게 기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제 판단을 해보고요. 밑에 이제 뭐 QQ 플롯이나 뭐 자크베라나 이런 것들은 뭐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도 보이는군요. 예. 이것들은 뭐 다 뭐 대부분 뭐 실무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네, 여기서 이제 이뭐 그 수준 계수나 추세 계수나 이런 오차항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사실은 그냥 가정 자체를 처음에는 정규분포를 무조건 따른다. 뭐 다른 분포를 반영하기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혹시 뭐 이제 의구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정도 이제 해보는 뭐 그런 것이죠. 진짜 정규분포를 따를 것인가. 뭐 이런 과정을 1차적으로 이렇게 쭉 거치시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기본적인 통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모형이 통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고, 뭐 실제로 뭐 여기에서 이제 뭐 기각이 되거나 한다 그러면 사실 이 모형을 이제 쓸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실제로. 여기는 조금 키워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흔히 되게 익숙하신 뭐 R스퀘어가 뭐 55.9다, 뭐 F 테스트를 했는데 유의 수준 20%에서는 뭐 기각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이게 저희가 A, B, C, D로 이제 유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놨던 건데, 이제 뭐 거의 20%까지는 가야 이제 기각이 안 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뭐 회귀계수에 대한 T-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절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의 수준 1%에서 이제 모형 적용이 가능하고, 뭐 기울기 같은 경우에 또 수준이 좀 낮긴 하고, 뭐 잔차 분석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기분포를 따르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들은 뭐 어느 정도까지는 모형 적용 가능한 걸로 나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이 정도 숫자가 나왔고, 그래도 오케이, 이거는 적용 가능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는데, 요걸 이제 세 개를 이제 다 뭐 제가 이거는 예시로 이제 이 직선 형태, 선형 형태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요걸 이제 뭐 세 가지를 다 해봐야 되겠죠. 로그 쪽이나 뭐 지수 쪽이나 다 해봤는데, 이거보다 뭐 지수 쪽이나 로그 쪽에 뭐 설명력이 더 높다. 그러면 이 모형은 버리고 뭐 다른 모형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크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샥 산출 결과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 이제 뭐 평균하고 뮤하고 이제 저희 뭐 표준 편차하고 이제 계산이 되면 뭐 이걸 가지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 있던 식에 반영을 해서 이제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요 알파샥, 베타샥, 감마샥 요 계산하는 방법들은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여기 있는 뭐 추정값하고 뭐 표본 오차들, 뭐 그리고 신뢰 수준들, 요거에 대한 이제 그 조합으로 계산이 되죠, 사실은. 그래서 뭐 평균 대비해서 알파 추정값, 뭐 추정값은 이제 저희가 원래 값이 있었고,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선택한 모형, 뭐 직선형 모형이다. 그럼 그거하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값들, 그럼 거의 절편 값이 나올 것이고, 기울기 값이 나올 것이고, 그거하고 저희가 이제 다 반영을 해서 그냥 뭐 심플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5%를 선택했기 때문에 75%를 곱해서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변동성 리스크만 1차년도에 반영을 했고, 뭐 수준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뭐 수준 리스크는 이제 이 알파, 그러니까 기울기에 이제 연동이 된 거니까 요 평균하고 신뢰 수준하고 여기 기울기 이제 추정값, 표본 오차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뭐 금액이었으니까, 그 수준이었으니까 같이 계산하면 되고, 추세 리스크는 이제 이 베타 가지고 또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이제 저희 예시로 드렸던 1차년도에는 변동성 리스크만 반영을 하겠다. 뭐 2차년도 이후에는 수준 리스크하고 추세 리스크를
한꺼번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 설명이 좀 빠르기는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통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뭐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도 뭐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전체적인 개념 설명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분포 적합 관련인데요. 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계열 회귀 모형 쪽에서 도저히 적합한 모형을 찾지 못했을 때 이제 대안적인 방법으로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뭐 편하게 생각하는 뭐 정규 분포 그리고 뭐 로그 정규 분포, 감마 분포 요 세 개 정도 가지고 하는데 지금 감독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99.5 신뢰 수준 하에서 뭐 리스크 마진 계산할 때는 요거 정규 분포 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조금 뭐 이것들은 뭐 다 뭐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뭐 통계학적으로는 뭐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뭐 일단 이렇게 그려 있고 실제로 뭐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그냥 뭐 말씀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 T 테스트나 F 테스트나 뭐 R 스퀘어 값을 가지고 어떤 모양이 가장 적합한지를 이제 판단을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모형 중에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 판단을 하는 게 사실 여기 있는 뭐 K 뭐 잘 안 읽혀지네요. 콜모그래프 시미노프 테스트. 예, 이제 그 KS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요 테스트를 뭐 해봐서 뭐 저희가 뭐 어느 정도 리스크 애퍼타이트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뭐 개념은 되게 심플합니다. 얘는 요 빨간 점들은 실제 데이터의 이제 CDF죠. 그러니까 누적 확률 분포들을 쭉 계산을 해놓고 여기 이제 파란색 실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간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앞에 이렇게 세 가지 뭐 정규 분포나 뭐 이런 세 가지 모형 중을 가지고 계산했던 이제 뭐 누적 확률 분포인데 요 실제 값하고 이 모형의 값들하고 이제 요 차이들을 쭉 해보고 이 중에 이제 최대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놈을 하나 골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리스크 애퍼타이트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 그 값하고 비교를 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뭐 이 정도면은 뭐 우리가 뭐 수용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판단하는 겁니다. 뭐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뭐 심플한 개념이고요. 예,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앞에 앞선 여기 있던 세 가지의 이제 모형들 정규 분포, 로그 정규 분포, 감마 분포에 대해서 각각 여기 있는 누적 분포 함수를 그려보고 실제 값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뭐 이런 류의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아까보다는 좀 심플합니다. 이거 화면 조금만 확대해 주세요. 예. 네. 뭐 여기서는 뭐 정규 분포를 가지고 한번 이제 뭐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쭉 진행을 해본 건데요. 뭐 다 아시는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뭐 1차 모먼트, 2차 모먼트 그냥 뭐 평균일 것이고요. 뭐 총 뭐 개수 5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예, 이제 뮤나 뭐 시그마는 당연히 뭐 계산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KS 테스트 그래서 이제 종속 변수라는 건 저희 원데이터 값이었고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임피리컬 누적 확률 그러니까 이 종속 변수로부터 이제 산출한 누적 확률이 있을 거고 이제 정규 분포에서의 누적 확률도 이제 심플하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계산해서 갭을 보다 보면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값은 11.56. 그러니까 KS 테스트에서 이제 가장 큰 값이 이제 11.56으로 저희가 이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아무래도 저희가 좀 샘플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좀 우습기는 한데요. 뭐 유의 수준 뭐 10%, 5%, 1%에서도 이게 기각력이 뭐 54, 뭐 60, 70이 됐기 때문에 이게 1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델은 여기서 뭐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뭐 이 정도의 이제 결론을 내리게 돼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케이 정규 분포를 뭐 따른다라고 보자. 근데 대신에 요 차이들이 다른 뭐 통계 분포보다 이제 작아지거나 크거나 뭐 요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작다. 갭이 더 작다. 그리고 기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규 분포가 아니라 다른 모델을 모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로 뭐 일단은 판단을 했죠. 오케이, 뭐 가능하겠다. 뭐
뭐 저희가 이제 뭐 커멘트로 다는 거는 뭐 KS 테스트 결과에서 오차항이 정구유포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뭐 해볼 수는 있겠다. 뭐 그러나 뭐 기존의 추세가 이미 앞단에서는 뭐 관찰이 아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렸던 시계열하고 이쪽 분포 쪽하고 근데 그쪽에서는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굳이 RA 산출 시 적용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밑에 쭉 산출 결과를 보면 저희가 신뢰 수준하고 평균하고 뭐 분산 정도를 보면 이 뭐 리스크들을 다 이제 뭐 판단해서 이 샥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리스크 양을 계산을 했어요. 저희가 잘 계산을 했는데 이게 변동성 리스크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1차년도에만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수준 리스크는 2000년도 이후에 그냥 다 있다고 같은 수준으로 있다고 판단을 할 거냐 요 이제 두 가지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보면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확 딱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본연적으로 이 통계 분포를 이용해서 이제 분포 적합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 변동성 리스크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리스크들은 사실 정확하게 측정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대부분 통계량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제 경험상 이제 보험 쪽에서 사용하는 보험 쪽에서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리스크들은 대부분 시계열 회귀 모형 쪽으로 아마 해결이 다 될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보셨다시피 이쪽 분포 적합 쪽이 뭐 다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더 심플하죠.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뭐 기본 RA, 기본 리스크 어저스트먼트 산출 방법, 샥이죠 사실은 샥을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기초율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뭐 배를 산출했을 때 그 차이가 얼마만큼이냐를 리스크 어저스트먼트로 잡는다. 뭐 이 정도의 개념인데 왜 여기다 기본이라는 표시를 썼냐면 이제 화면은 정상 크기로 해주셔도 되고요. 이게 저희가 기존에는 장수 리스크를 사실은 뭐 RBC에서도 고려를 안 했었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킥스에서는 장수 리스크 들어왔고 장수 리스크도 당연히 이제 리스크에 대한 샥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뭐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통계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계열적인 방법이나 분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장수 리스크는 굉장히 그 통계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뭐 100세, 105세 뭐 이런 류의 이제 그 거의 종국까지 가는 것들까지 관찰을 해봤어야 사실은 어느 정도의 통계량이 확보가 될 건데 대부분 회사들이 그렇게까지 오래되진 않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0세의 기대 요명도 있어야 되고 뭐 몇 세의 기대 요명도 다 판단을 해봐서 그거로 인한 리스크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러지는 못한 상태라 약간 대안적인 방법이 결국은 그나마 국민 통계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뭐 리카토 모형 뭐 대부분 리카토 모형은 좀 익숙하실 수도 익숙하시죠. 사실은 이게 저희가 어떤 미래 사망률을 예측하거나 뭐 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확률적인 사망률 모형이기 때문에 사실 리카토 모형이 뭐 굉장히 익숙하실 거고요. 그래서 뭐 리카토 모형을 이용해서 그리고 저희의 이제 그 국민 통계, 뭐 국민 통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분포를 좀 발생시킨 다음에 뭐 거기서 이제 뭐 75%든 몇 퍼센트든 어떤 신뢰 수준을 반영하고 실제 회사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율을 이제 깔아놓고 뭐 단일된 율을 다시 이제 꼴식으로 산출하는 뭐 이런 류의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설명드리자면 좀 복잡하기는 한데 뭐 보시면 대충 그 중앙 사망률을 이용해서 사망 패턴, 특정 연령의 이제 평균적인 사망 패턴, 뭐 사망률이겠죠. 그리고 이제 카파티는 뭐 KT, 카파티, 그리고를 읽으면 카파티니까 뭐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제 개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뭐 그러면 이게 또 연령별 민감도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계수들을 쭉쭉쭉 산출을 해서 결국은 뭐 어떤 샥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방식인데 보통 여기 이제 관건은 이 카파티를 계산하는 뭐 요게 이제 이 사망률 지수라는 거를 계산하는 게 이제
가장 뭐 복잡한 과정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뭐 최초의 이제 리카터 모형에서는 이 아리마 제로원 제로를 그냥 따라서 했었고, 이게 계속 뭐 발전이 되긴 했었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뭐 적용을 했고요. 뭐 추세 리스크나 뭐 변동성 리스크들도 저희가 발생시키는 건 결국 뭐 전기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해놓고 저희가 난수를 발생시켜서 이제 하는데요. 이게 좀 뭐 처음부터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하니까, 대부분 근데 이거를 저희가 뭐 직접 계산하거나 그러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이, 사실 여기 있는 뭐 알파나 뭐 카파 뭐 베타 X, 알파 X 이런 것들을 뭐 계산해내는 요 과정들이 사실 리카터가 제시한 방법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힘듭니다. 식도 굉장히 복잡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흔히 쓰는 통계 패키지 R 같은 데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대부분 뭐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확대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 그래프들을 보면 이게 다 그냥 뭐 R에서 산출이 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민 통계를 반영을 해서 국민 통계 또는 뭐 국민 통계나 뭐 이런 쪽에서 발표한 예측 수명들, 뭐 예상 수명들, OECD 예상 수명들 뭐 이런 것들 자료 긁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이 연령별 이 AX 아까 말씀드린 구분이 다 산출이 됩니다.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베타X도 산출이 되고, 그래서 이런 개수들을 산출을 하면 요 저희가 예상에 말씀드렸던 요 카파티에 대한 분포들을 여기 이제 정규 분포 수준으로 조금 이제 잔차들을 흔들어서 시나리오를 쭉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뭐 통계 패키지나 뭐 이쪽에서 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남자들의 이제 그 연령별 기대 여명 예상 추이들을 쭉 이제 늘어놓은 거고요. 리카터 모형을 통해서 산출한 것들.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특정 시점에 뭐 어린 나이들이 조금 더 뭐 이 기대 여명이 늘어날 거고요. 그것들을 다 저희가 난수를 통해서 1000개의 시나리오로 이제 이건 뭐 여성이었고요.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뭐 설명을 조금 시간이 많으면 좀 뭐 사실 저희가 안 다뤄봤던 리스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게, 아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요게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요 부분이 결국은 원래는 이게 저희가 대부분 장수 리스크는 연금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연금 사망률하고 일반 사망률을 따로 쓰는 것처럼 연금 사망률하고 국민정책 모집단으로 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는 해요. 근데 결국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한 통계를 가지고 이제 써야 되겠다라는 얘기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거기서부터 이어지자면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스텝별로 좀 정리를 해 놓은 거죠. 리카터 모형을 통해서 일단 카파티 산출을 하는 과정들. 그래서 아까 이제 알파 X나 뭐 이런 뭐 베타 X들을 다 뭐 통계 패키지로 해서 계산을 해 놓으면 이제 성별 연령별로 이제 1000개씩 시나리오가 다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 이제 뭐 시나리오 산출은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이제 그 추세 리스크 엡실론을 그냥 뭐 정규 분포 하에서 이제 난수를 흔들어서 이제 뭐 생성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은 역시 이제 뭐 사실 엑셀로도 가능한 뭐 이런 간단한 유의 이제 스킬이고요. 그 스킬로 인해서 1000개 시나리오 생성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저희가 99.5까지는 아래까지는 반영하지 말자라는 게 좀 생각이긴 하거든요. 99.5까지 된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장이 너무 커지니까 보통 이제 75% 정도를 저희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령별로 뭐 성별로 신뢰 수준 이제 70%에 해당하는 것들을 일단 뭐 기대 요망을 계산을 해놓고 이제 베스트 이스티메이션은 그냥 단일 뭐 디터미니스틱한 시나리오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뭐 그거에 이제 차이들로 어떤 비율을 만들어서 이제 그냥 완전 생명표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국민 통계를 가지고 했던 것들은 요 샥을 먼저 계산을 하고요. 여기 있는 밑에 것들은 이제 저희 뭐 특정 회사의 뭐 자사 통계를 가지고 이제 뭐 베스트 이스티메이션 기대 여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계산해 놓은 거에다가 이런 샥을 또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70%의 기대 여명을 계산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딱 한 가지 숫자로 이제 연령별, 성별 뭐 별로 이제 각각 다 숫자를 산출할 수도 있겠지만 뭐 편의상 딱 하나를 충족하는 어떤 RA 샥을 뭐 역산해서 꼴식으로 계산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장수 리스크는 좀 산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희도 준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가 여기 이제 쭉 설명드렸던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렸는데,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실무에 이런저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생각했던 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거하고 또 이제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게 계속 회사들이 본인들의 본연의 리스크를 좀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통계적인 방법들이나 혹은 고민과 고찰들을 좀 많이 해야 사실 사실 계리사들이 사실은 그동안 단순하게 있는 결과만 계산을 해주는 것이지 회사의 직접적인 어떤 파이낸셜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시대가 분명히 변했고 제도가 이제 많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일단 계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민들이나 고찰들이 결국은 회사의 적정한 손익, 적정한 어떤 가치로 이어진다, 이런 류의 인식은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단순하게 어떤 감독기관에서 제시한 어떤 계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순하게 접근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업계 전체가 좀 발전을 시켜가면서 그런 류의 이제 과정을 통해 계리사들이 좀 성장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돼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 변화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저는 이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박규서라고 합니다. 오늘 그 선생보 선임계리사 공동 세미나에서 IFRS 17 도입하의 신상품 수익성 분석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발표에 시작하기 전에 본 자료는 사실은 저희 선보 선임계리사 협의회 연구회에서 사실은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초안적인 생각으로 생각해낸 이슈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표드리는 이 내용은 저희 협의회라든지 어떤 기관, 어떤 회사의 공식 의견은 아니고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본 주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IFRS 17이라든지 킥스 이런 부분의 도입에 의해서 사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향후에 바뀔 부분이라든지 오류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료를 보시는 그 분들이 의견을 향후 주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업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발전하는 방향을 갖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개요, 그 다음에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개략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IFRS 17 부분에서 이런 수익성 분석을 하는 경우에 어떤 부분에 고려사항을 해야 될지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분석 방안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결론이면서 어떤 제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그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 저희 보험 산업 자체는 사실은 지금 현재 과거의 어느 때에 비해서도 그 저금리, 저성장 그렇게 하고 향후에 과거에 저희들이 적용해 보지 못했던 이런 IFRS 17이라든지 킥스 제도를 저희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사실은 모든 회사들이 이런 건전한 자본 관리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신상품 수익성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관심도 높아지시고 있고 더욱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과연 그 수익성 분석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이런
궁금증 또는 질문이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업계 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IFRS 17, 킥스가 도입됐을 때 과연 수익성 분석이 현재와 동일할 것인지 아니면 바뀌면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 궁금증들을 다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최근까지 그 수년간에 걸쳐서 IFRS 17 또는 최근에는 킥스에 대해서 많은 그 회사들이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익성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다른 IFRS 17이나 킥스의 다른 제도적인 부분에 비해서는 이런 수익성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 공론화돼서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산업체 전체적인 측면에서 논의된 부분은 사실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많은 분들이 그럼 과연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고민 속에서 해결 방안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궁금해하고 계시고 그럼 이런 수익성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사가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궁금증들이 역시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약간 좀 몇 년 된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바라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 IFRS 도입 자체가 사실은 상품 수익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일부 있으시고요. 또 반면에 IFRS 17의 도입에 따라서 상당 부분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부분은 이런 상품 설계나 프라이싱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프로세스를 포함해서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보고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세미나에서 제 주제의 목적은 그럼 이런 과연 수익성 분석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그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방안을 가안으로라도 도출해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유해 보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종안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향후 추가적인 연구라든지 각사에서 수익성 분석을 해나가시는 것을 결정해 나가는 어떤 하나의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다음은 수익성 분석 부분입니다. 수익성 분석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수익성 분석이 보험 산업만 독특하게 다른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수익성 분석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어느 산업이든 개념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수익성 분석도 단지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각종의 정성적 분석을 포함한 토탈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인 하나의 분석이 돼야 되는 부분은 어떤 산업이든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도 우선은 정성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회사 내에서 경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관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량적인 분석이 중요하고요. 이런 정량적인 수익성 분석은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그 프로세스상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도 상품 개발 아이디어 단계부터 최종 판매하고 그 다음에 판매한 이후에도 일관적인 모니터링 분석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정량적인 그런 하나의 프레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잠깐 물론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물론 그 수익성 분석이 어떤 산업이나 동일합니다만 보험 산업만의 또 독특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상품에 있어서도 이런 금융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복잡도가 다른 상품에 비해서 다른 재화 서비스에 비해서 복잡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기간도 장기 계약이라는 점, 그 다음에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도 라이어빌리티 드리븐 인더스트리라는 부분,
그 다음에 감독 규제에 있어서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규제를 받는 이런 부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그런 보험 산업의 그 수익성 분석을 평가하는데 분석하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고려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산업이 다 동일하게 수입, 비용,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성 분석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사실은 이 프라이싱 하면 사실은 영업보험료의 그 P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IFRS가 도입되면 물론 꼭 IFRS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판매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등 이런 수익성 분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론 향후에 그 바뀌는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 현재는 이런 수익성 분석도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생선보에 있어서 그 보험료 분석 보고서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 안에 그게 TEV에 의한 건지 물론 일부 회사는 비공식적으로 EV에 의한 부분에 존재한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보험료 분석 보고서상에 이런 유사한 형식으로 지금 현재 대부분의 회사가 수익성 분석을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물론 당연히 현재의 감독회계 또는 IFRS4에 의한 손익에 의해서 수익 분석성 분석이 이루어지고 역시 밑에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RBC에 의한 이런 수익성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상황 하에서 그럼 향후에 IFRS 17이라든지 킥스가 도입됐을 때 과연 수익성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분석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영업보험료에 의한 보험료 분석 보고서상에 의한 수익성 분석이 일단은 대부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향후에 있어서는 이런 수익성 분석의 고려 사항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그럼 과연 어떤 분석 기준을 가지고 분석해야 될 건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실질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 하고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그 재무회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IFRS 17, 그 다음에 감독 기준, 물론 킥스, 물론 그 셉의 향후의 방향이 IFRS하고 동일하느냐 또는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는 물론 약간 IFRS 쪽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감독 기준으로 봐야 될지는 그런 다 별다른 또 이슈가 있습니다만 일단 감독 기준, 그 다음에 기타의 다른 방식으로 어떤 회사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다른 기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 기준으로 수익성 분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기준 설정 부분이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부분의 그 기준하고도 역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 수익성 분석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 자체에 따라서 사실은 반드시 이런 수익성 분석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회사의 그 경영 정보가 목적이 바뀌면 사실은 분석되는 기법이라든지 그런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질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목적인지, 그럼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신상품을 출시할 때 이런 부분의 신상품이 과연 수익성이 나는 부분인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채널을 다시 오픈했을 때 그 채널에서 팔리는 상품에 대한 수익성 분석, 즉 그런 각각의 그 목적별에 따라서 사실은 분석 방법하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기준도 사실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목적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회사의 공식적인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IFRS 보고 목적상의 수익성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향후 감독 당국이 이런 감독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 셉이 됐든 킥스가 됐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익성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 그런 부분에 따른 그 수익성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타의 다른 부분에서의 그 목적에 따른 부분도 역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목적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는 요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물론 앞부분하고 쭉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 결국 이런 실질과 형식, 물론 그 재무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만 이런 실질과 제도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실질에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에 기반한 캐시플로우 또는 손익 또는 리스크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본은 실질에 따른 수익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실질에 따른 수익성 분석만이 저희들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 보험산업의 특수성, 그 다음에 기존의 관행, 그 다음에 감독 규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제도나 형식에 따른 수익성 분석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양자 간의 그 차이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또 여기서 저는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설사 실질로 수익성 분석이 된다라고 해도 그 전제 조건은 향후에 저는 가격 결정에 같은 그런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합리적인 경영 문화, 의사결정 문화가 저는 정책되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이 또 시장에서 제대로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에 의한 어떻게 보면 가격 결정이 사실은 제대로 작동돼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실질에 따른 수익성 분석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수익성 분석의 고려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제가 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본 부분이 그러면 과연 향후에 IFRS 17이라든지 킥스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수익성 분석 방안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라고 일단은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그 가능한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안은 저는 앞부분에서 수익성 분석이 어떤 산업이든 저는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도가 들어오든 기본적인 상품이 팔리는 실질적인 그 캐시플로우라든지 리스크는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이란은 당연히 실질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으로서는 이러한 실질 기준에 플러스해서 재무회계에 따른 즉 IFRS 17에 따른 수익성 분석이 병존을 할 수가 있고요. 또 3안으로는 이런 실질 기준에다가 별도의 감독 기준, 즉 내부적으로는 실질 기준에 따라서 프라이싱이 되면서 감독 당국이 요청하는 방식에 의한 별도 하나의 그런 수익성 분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안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저는 실질적으로도 그 차이의 그 금액적 차이의 크기는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 기준, 그 다음에 IFRS 17에 의한 수익성 분석, 감독 기준에 의한 수익성 분석이 차이가 미묘하게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안이 어떻게 보면 나타날 수 있는 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안에 대해서 물론 제가 그 방식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수식을 제가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그 수익성 분석의 하나의 개요표로 작성된다라고 하면 실질 기준에 의한 즉 그것도 손익 베이스에 의한 실질 기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금 흐름 기준에 의한 실질 기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코노믹 캐피탈 같은 거 계산하실 때 그런 방식처럼 현금 흐름에 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FRS 17에 따른 그런 BS 기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활용한 그 수익성 분석 기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논리상으로 보면 물론 킥스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수익성 분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도 하나의 수익성 분석의 모델은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 분석 어떤 그 방안을 택하는지에 따라서 고려 사항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물론 깊이 들어가면 상품별로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시적으로 몇 가지 제가 고민되는 부분들을 써놓은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다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런 자료를 보시고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실질 개념으로 손익, 즉 실질 개념상에서도 손익으로 만약에 수익성 평가를 한다라고 해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IFRS 17하고는 미묘한 차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IFRS 17에서는 CSM 상각이라고 해서 상각 기준을 서비스 제공 기준이라고 주어졌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연 IFRS 17상에서 주어진 CSM 상각 기준 또는 CSM 상각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걸 코호트별로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의 레벨 오브 애그리게이션에 따라서 할 건지에 대해서도 IFRS 17에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사실 만약에 실질 개념으로 신상품의 수익성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꼭 반드시 그 제약점을 따를 필요는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손익 부분의 인식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제 이자 비용이라든지 또는 금융 수익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IFRS 17에서는 사실은 리스크 뉴트럴한 개념에 의한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을 예측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실질적으로 해서 금융수익에 있어서도 물론 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금융수익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로는 이 알파 수익이 창출된다라고 해도 이런 IFRS 17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했을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적시에 반영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 개념하고 IFRS 17에 의한 손익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금융자산 쪽에서 상품 쪽에서도 봤을 때도 IFRS 9을 따르는 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과 실질 회사가 생각하는 또 운용상의 수익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 부분들은 미묘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또 업계에서도 걱정하시는 분 중에서 할인율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즉 IFRS 17에서 규정하는 할인율, 즉 UFR을 고려한 할인율이 실질에 의한 할인율하고 과연 맞을 것이냐,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면 이 역시 제가 지금 드린 부분하고 실질 수익성하고 IFRS에 의한 수익성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시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FRS 17 이런 부분들도 좀 전에 그런 말씀드린 거로 대체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독회계, 참 IFRS 17하고 감독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부분 정도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상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설사 동일하다라고 해도 IFRS 17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감독 기준에서 생각하는 그런 리스크 부분을 어느 시점에 인식할 건지에 따라서 사실은 동일한 상품이라고 해도 수익을 좀 일찍 인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다른 제도에 비해서는 늦게 인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IFRS 17하고 감독 회계를 같이 고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향후에 수익성 분석에 있어서 약간 실질과는 다른 제도적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즉 수익의 인식에 어떻게 보면 일찍 인식하느냐 좀 늦게 인식하느냐의 부분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결론을 맺으면서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실질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일단은 기본은 제 생각에 있어서는 실질 기준을 어떤 제도를 하든 기본 분석은 실질에 따른 분석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다른 목적에 의한 수익성 분석을 하더라도 이러한 실질 분석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벤치마크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향후 제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과거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실질에 가까운 제도로 바뀌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IFRS 17이나 킥스가 도입됐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제도가 향후 계속 운영되면서 실질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정보에서 정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정보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 차이를 목적 또는 그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 금액이 만약에 중요하다라고 하면 별도로 분석했고 관리가 되어야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실질적인 그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건전한 자본 관리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런 실질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언 부분은 기본은 실질 기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요거에 플러스해서 국내의 그 회사의 목적이라든지 또는 감독 당국의 요구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실질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IFRS 17이라든지 킥스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도 해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는 관점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기존의 IFRS 4라든지 기존의 감독 기준에 있어서의 그런 기존 관점에서 향후 이 IFRS 17이나 킥스로 도입되면서 이런 관점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제일 밑에도 써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건 제도의 변경에 따른 그 관점의 변화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IFRS 17이나 킥스가 도입이 돼도 실질 분석에 의한 관점, 즉 제도하고 실질에 따른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계속 이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은 과거에 오류 같은 부분도 이런 부분이 오류 수정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제 IFRS 17이나 IFRS 17이 도입됐을 때 회계상 전환 회계 처리로 그런 리테인드 어닝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할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깔려 있는 부분은 물론 금액적 중요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사실은 합리적인 그 수정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기존의 오류 부분들까지 같이 이번에 맞물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회계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신상품 수익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점을 좀 더 실질적인 부분도 가지고 가야 별도로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런 관점 부분도 자꾸 재구축하는 게 어떤가라고 한번 두 번째로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물론 이 부분은 향후에 사실은 지금도 저희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회사가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대부분 어떻게 가실지는 대부분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IFRS 17 킥스가 도입되기 전에 사실은 회사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수익성 분석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거며 또는 두세 개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요. 그럼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사실은 IFRS 17에서 저희들이 프로세스를 고친 것처럼 사실은 어떤 방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내부 실무 방법론, 그 다음에 내부에서의 프라이싱 프로세스도 상당 부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회사에 너무 부담이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보험업계라든지 회사분들이 모여서 관련된 좋은 의견들을 정책적으로도 건의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 별점 부분은 나중에 보시면 이 자료상으로는 이 양이 꽤 되는데 이 부분은 목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연구회를 하면서 그러면 과연 향후에 저희들이 선임 계리사가 됐든 아니면 다른 역할이 됐든 이런 계리 업무 부분에 있어서 이런 프라이싱
이라든지 신상품 수익성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도 IFRS 17이라든지 킥스의 취지에 맞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즉 이건 강제적인 지침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야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회사들이 관련된 프로세스들을 만드시는데 그 도움이 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반드시 이 SOP 54번이 꼭 그거에 맞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사실 그거와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안으로 번역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침이나 또는 방향성에서 뭘 만들어야 되지, 그런 부분들이 혹시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가안으로 그 번역안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 오늘 그 준비한 그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오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은 알지만 두 주제가 우리가 IFRS 17 도입에 따라서 계리 실무 표준뿐만 아니라 우리 계리 업무 전체에 대해서 아주 좋은 토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RA, 우리가 샥 문제였고, 이게 아마 우리가 보험부채를 계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동안 또 연구가 안 된 토픽이고, 또 하나는 수익성 분석인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17이 도입되면서 수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다 동일한 것들을 사용했는데 향후에는 이게 다 아마 달라질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도 표준화 시킬지도 모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 끝에 계신 분부터 우리가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우리 윤승열 하나생명 선임계리사부터 먼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생명 선임계리사 윤승열입니다. 하여튼 그 발표 잘 들었고요. 특히 뭐 RA 산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에 즉 말씀하신 걸 그냥 간단히 요약해 보면 RA 산출도 저희가 계리사가 기존에 감독원에서 준 방식이 아닌 그 부채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한번 RA 산출해 보자, 그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 RA 산출 방법의 하나의 내부 모형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RA 산출이 이런 내부 모형을 하면은 기존의 감독원에 준 방식 대비해서 내부 모형으로 RA를 좀 정립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희 계리사들 노력해서 내부 모형이 하나의 그 내부 모형도 RA 산출의 방식이 될 수 있게 유의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노철식 선임계리사분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보생명 선임계사 노철식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세미나를 주관해 주신 계리학교 오창수 교수님과 또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두 가지 주제는 보험계리사나 또 선임계리사가 고민해야 될 매우 현실적인 주제이고, 특히 경험 통계를 활용한 RA 샥 산출은 아주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RA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규서 선임계사께서 발표한 IFRS 17 도입 하에 신상품 수익성 분석 방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FRS 17 KICS가 도입됨에 따라서 상품 수익성 분석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상품 설계 및 마케팅의 중요한 변화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회사 예를 들면 아직 IFRS 17 및 KICS가 도입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현업부서 외에 다른 부서, 특히 영업 채널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5년 전부터 IFRS 17에 적합한 상품 라인업을 정하고 꾸준히 그 보장성 2주의 상품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도 일시납 상품 물량을 제한하고 변동금융 상품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상품 수익성 관리 측면에서는 프라핏 마진을 주지표로 하여 상품별 수익성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조지표로 신계약 가치를 관련 임원 및 현장 관리자까지 KPI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 및 관리에 대한 회사 차원의 공개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발표자께서 수익성 분석의 목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제 생각으로 수익성 분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회사의 가치 증대를 위한 경영 의사결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또 안정적인 자본 수준 및 지급 여력 비율의 유지,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시지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관리해야 할 수익성 지표는 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IFRS 17 하에서는 기존의 프라핏 마진이나 또 신계약 가치 외에 CSM과 RA 또 경험 조정 관리가 매우 중요한 관리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CSM은 기존의 EV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RA는 비금융 부분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그리고 경험 조정의 변동성은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사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이러한 지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최적가정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조성호 선임께서 발표한 경험 통계를 활용한 RA 샤계 산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최적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내용에 보면 보험계리사 업무에, 선임계리사 업무에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 확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최적가정의 검증 확인 업무의 범위입니다. 최적가정 산출 시 기초통계는 경험이용률 산출 프로세스와 흡사합니다. 경험이용률 산출 시 보통 기초통계 산출, 기초통계 오류 및 확인, 또 수정, 조이업률 산출, 또 조이업률 보정 및 보외, 또 내부 검증 및 외부기관 검증, 이업률 최종 확정,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요. 선임계리사가 어디서부터 검증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이업률 산출을 선임계리사가 검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적가정을 선임계리사가 검증 확인해야 한다면 이업률은 선임계리사가 확인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인지, 그리고 최적가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단계부터 검증 확인해야 할까 매우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제 생각은 선임계리사와 기초통계까지 모두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선임계리사에게 너무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감독당국의 검사를 맡고 있는 분들은 선임계리사가 기초통계 오류까지도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의견은 선임계리사가 최적가정을 산출한 부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또 산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산출값의 변동량과 원인, 특이사항, 또 매뉴얼 및 문서화 등을 확인하는 정도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업계와 감독당국이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IFRS 17 또 KRCS 등 신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중요한 과제는 회사가 경험 통계 및 그 변동성 이 관리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시스템을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 또 전문 인력을 양성화 확보하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선보 쪽 선임계리사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국화재의 김인수 선임계리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흥국화재 선임계리사 김인수입니다. 아이프레스에 대한 지식이 다소 부족하지만 우리 선임계리사 세미나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세미나와 관련 개인적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계리사는 데이터와 산출 모델을 사용하여 목표값으로 이업률, 보험료, 책임준비금, 수익성 등을 산출하거나 검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주어진 조건, 외성 변수를 보고 모델을 사용해서 값을 하는 경우와 데이터를 내생 변수를 보고 데이터 검증을 우선한 후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지원 조직의 여건과 선임계사 판단에 따라 업무 수행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제약 조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할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업무 수행의 범위가 같다 할지라도 그 깊이는 다르다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초서류상 수익성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업률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와 준비금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의 분석상의 수익성 분석을 합니다. 이러할 때 단계적으로 앞에 있는 부분을 내생 변수로 해서 검증을 다 해야 될지 아니면 외생 변수로 보고 해야 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났습니다. 현재 기초서류의 일부분인 보험료 분석상의 수익성 보고가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형식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경영 목적상으로 이루어지는 신상품 수익성 분석과 기초 서류상의 수익성 분석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경영 목적상의 수익성 분석은 중요도가 있으나 기초 서류상의 수익성 분석은 다분히 형식적이고 회사 내에서 중요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선임계사는 형식적인 절차만 준수하게 되고 현재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가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 경쟁으로 인하여 일관성 있게 추구되고 있는지는 의문사항입니다. 현재 LA 평가에서도 최저가정이 만들어지고 검증되고 있으나 최저가정을 통해 산출된 LAT 평가 금액이 비교 대상 증비과 비교하여 초과되는 경우에는 추가 적립이 발생한 민감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중요도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곧 시행하게 될 IFRS 17하에서 상품의 수익성이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최초 측정 시 손실로 평가되면 즉시 비용으로 인식 처리하고 이익으로 평가되면 보험 서비스 기간에 나누어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IFRS 17하에서는 최저가정으로 수익을 분석하고 최저가정과 실제 경험의 차이가 경험 조정이라는 항목으로 즉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실제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 차이가 곧바로 손익에 반영되므로 중요성이 큽니다. 그 차이가 크면 선임계사도 회사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품의 미래현금 추정, 할인율, 위험 조정률을 반영한 이행현금흐름을 산출하여 보험 서비스 마진을 관리하게 됩니다. 최적 가정에 기반하여 판매 시점에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평가 시점에서 최적 가정을 재산출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재측정하고 경험 조정의 단기 효과분은 단기 손익에, 장래 추정 효과는 CSM에 반영하게 되므로 최적 가정의 예측과 실제 경험이 수익성 평가의 중요 요인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정책 당국은 선임계사의 내부 검증은 물론 최저가격의 외부 검증, 계리법인 또는 개발을 통한 외부 검증도 의무화하였습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선임계리사가 보험 계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증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할 때에 대비하여 선임계리사가 검증의 실질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 지원조직을 독려하여 함께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감독원은 모럴 해지를 야기하거나 다소 민원이 발생하는 담보 또는 상품에 대하여 선임계리사의 내부 검증 사항을 들여다보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손생부 검사상으로 선임계리사의 위험률 산출에
기초통계 적성성 검증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통계를 외생 변수로 보고 기초서류의 PV만 검증하는 입장에 있는 선임계사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막막합니다. 기초통계 및 이업률 검증 업무가 선임계사의 검증 업무가 아니고 이업률을 외생 변수로 보고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을 검증하는 것이 선임계사 업무 범위라고 항변해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초통계를 내생 변수로 보고 실질 검증에 참여한 선임계사 입장에서도 그 담보 범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통계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독원 검사자는 선임계사의 업무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적 의무만을 강조하여 보험료를 산출 원칙을 위배했다는 등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아니하고 보험 계리를 수행했다는 등의 원칙 내용 위반으로 선임계사를 현재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선임계리사가 보험업법상 또는 감독조정상 업무 또는 의무를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회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서 선임계사 지원조직의 개정안을 IF 시행일 이전에 미리 확정 고시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개인전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잘 말씀을 해주시던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우리 현대해상의 김경동 선임계리사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현대해상 김경동 선임계리사입니다. 이제 세븐틴 시행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세븐틴의 그 핵심인 책임준비금 부채 산출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 수반된 어떤 다른 업무들에 대해서는 약간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 또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도 보면 이제 수익성 분석이랑 RA 쪽 말씀하셨습니다. RA 쪽 말씀하시면서 또 옆에 토론자분들이 또 선임계사의 어떤 거버넌스 어떤 수준에 대해서도 이슈를 제기하셨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처음에 상품을 만들 때 보험료 산출할 때 사실은 보험료 산출할 때부터 시가평가에 부합되도록 뭔가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캐시플로우 프라이싱을 지금 뭐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보험료를 검증하는 용도로 저희가 수익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익성 분석 기준이 아까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현재 재무제표의 어떤 현가, 그러니까 EV 개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세븐틴 되면 일단 재무제표가 바뀌고 어차피 세븐틴 사상이라는 게 이제 캐시플로우 기준이어야 되고 또 최저가정이 반영돼야 됩니다. 최저가정이 반영된 캐시플로우 기준의 어떤 수익성이라고 본다면 또 세븐틴의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수익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책임준비금인 이제 벨, RA, CSM이 기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릴리즈 되는 부분이거든요. 벨에서는 이제 어떤 예상현금으로 수익으로 잡힐 테고 또 실제와 이제 차이가 실제 이익으로 잡히겠죠. 그 부분이 사실 비슷하다면 결국에는 CSM이 삼각되는 부분이 수익이 될 텐데 사실상 수익성 분석의 핵심은 CSM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란 이안 또 실질 기준 뭐 IFRS 기준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그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IFRS 기준에 제일 가깝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FRS에서 이제 결산을 할 때도 사실 그 상품 수준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뭐 이제 CSM이 음수인 경우, CSM이 뭐 양수인 경우, CSM 수준이 뭐 어떤 RA보다 높은 경우 이 포트폴리오 나눠서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될 테고요. 그것과 뭔가 일관성을 갖도록 처음에 보험료 산출할 때도 CSM을 산출해서 어느 정도 CSM이 나오는가를 보고 적정한지를 보험료 과도한지 부족한지를 검증하는 게 좀 일관성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나 어떤 외부에서 뭐 수익성이나 회사 가치를 평가할 때도 사실상 뭐 CSM이 중심이 될 확률이 뭐 제일 높습니다.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주가나 이런 회사 지표 가치를 산정하는 지표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뭐 CSM 대비 뭐 무슨 뭐 자본 대비 비율, 뭐 보험료 대비 비율 이렇게 이런 지표들이 많이 개발될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여기에 사용한 가정이 우리가 결산할 때 사용한 가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아까 UFR 얘기도 나오셨지만 그 UFR을 그대로 적용해서 수익성 분석하는 게 실질 기준이냐 이런 이슈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떤 CSM의 기준의 수익성 비율을 산출한다면 그 레인지를 뭐 적정 레인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RA에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도 역시 회사가 뭐 내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선임계사가 뭐 검증을 한다면 관여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슈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이제 회사의 역량하고도 좀 관계가 있겠지만 그 기존의 현재 그 원가 기준에서의 선임계사의 역할이 있고 지금 선임계사 관련 법이나 제도가 좀 강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맡게 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서의 선임계사의 역할은 뭐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너무 소극적으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거 책임질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이제 우리가 닥친 문제이고 뭐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뭐 조직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서포트를 받든지 하던 간에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감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토론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네 분이 잘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지금 선임계리사의 시가평가 시대에 선임계리사의 역할이 많이 달라졌죠.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미 나와 있고 그 시행령이나 관련 규정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선임계리사들이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아마 몇 분들이 토론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윤승열 선임계리사께도 질문도 있었고 또 지금 그 IFRS 도입하의 수익성 방안에 대해서 몇 분 선임계리사들이 의견 내지는 그 질문 비슷한 것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발표자들께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질문 겸 코멘트한 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성호 부부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뭐 지금 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선임계리사님들 하셨던 말씀은 뭐 저도 뭐 익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였고요. 뭐 오랫동안 선임계리사를 하고 계리 담당 임원까지 하면서 이제 과연 앞으로의 역할 그리고 저희가 짊어져야 될 책임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달라질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이렇게 섞여 있긴 합니다. 뭐 일단 가정에 대한 제 생각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가정이 검증의 영역이냐 혹은 합의의 영역이냐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은 가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사후적으로밖에 검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단에서 만약에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가 틀렸다 하더라도 IFRS라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CSM 그리고 예실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그 가정의 그 디비에이션들이 바로바로 재무제표상에 눈에 보이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검증한다기보다는 사후적으로 이 예실차들을 봐가면서 파인 튜닝을 해나가는 과정들 이 과정을 통해서 경영이 정상화되고 건전화되는 과정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지 앞단에서 방법론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특정 대상한테 책임을 지운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못된 접근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사실은 회사 전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영역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ASA나 이런 자료를 봐도 뭐 글로벌하게나 이제 특히나 가정 이쪽은 굉장히 위원회들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들은 이제 공동 책임, 경영진들의 공동 책임이 돼가는 추세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업계도 이제 어필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선임계리사는 사실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 돼야 되는 것이지 사실 이게 검증을 한다는 역할로 이게 접근이 되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리고 뭐 사실 그렇게 되면 선임계리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제 대상들도 굉장히 줄어드는 굉장히 힘든 직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의견이고요. 아까 뭐 윤승열 파트장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뭐 과연 이게 뭐 내부무용으로 인정을 따로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재무제표도 IFRS 17이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갭하고 셉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튜토리와 그리고 제너럴리 억셉티드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독원이 어떤 기준을 정하더라도 재무적인 재무제표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수는 좀 많이 들긴 하겠죠. 근데 지금 제도적으로는 사실 이쪽 저희가 이제 회계 처리상의 뭐 RA, 아까 제가 말씀드린 RA 쪽에서는 뭐 별다른 뭐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킥스 쪽에서는 좀 명확하게 뭐 어떤 분포를 뭐 정규 분포를 적용해야 되고 뭐 99.5를 적용해야 되고 이제 그게 이제 표준 모델로 정해져 있지만 이쪽은 저희가 이쪽을 뭐 준용하는 정도의 수준일 뿐 사실은 저희가 뭐 자의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같이 연결돼서 이제 드는 생각인데 결국은 가정에서의 그런 디비에이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RA라는 것을 산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RA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 자체가 재무제표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는 애시당초의 제도 자체가 저희가 가정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동성과 사실 뭐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제도 자체도 인정하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검증 차원,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의 차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뭐 힘든 영역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게 회사 규모에 따라서도 사실 역량들의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할 거예요. 뭐 수익성 같은 경우도 뭐 인력이 충분하고 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변화해서 뭐 분석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뭐 경영에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규모가 좀 작다 그러면 좀 한계가 있겠죠. 뭐 아까 RA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아까 발표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좀 큰 회사들은 뭐 제가 뭐 제시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해가면서 가장 우리 리스크에 적합한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뭐 표준 모델을 따라갈 것이다. 뭐 이런 류의 이제 예측들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업계가 전체적으로 좀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계리사들이 단순하게 어떤 계산을 하는 기계적인 역할에 좀 국한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는 경영에서 회사의 손익을 컨트롤할 수 있고 손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가치나 역량을 좀 발전을 시킨다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 회사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우리 회사는 없으니까 이렇게 아니라 업계 전체적으로 서로 끌어가면서 그리고 지금 당장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하더라도 지향점은 명확히 뭐 저런 방향으로 가서 우리도 조금 더 회사의 이런 손익에 명확한 기여를 좀 하겠다. 뭐 이런 류의 방향성을 좀 가지고 좀 가는 것이 그래도 업계 전체적인 발전. 사실 보험업계 요새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IFRS로 전환된다는 건 저희가 그전 쌓아왔던 게 다 이제 프레시 스타트가 된다는 의미니까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잘 해가면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뭐 저기 박규서 박사님 발표하신 거나 제가 발표하신 거나 사실 뭐 굉장히 다른 내용 같지만 그 안에 있는 함의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업무를 해야 되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좀 잡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종합적으로 토론자들이 말씀한 걸 잘 정리하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상품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우리 박규서 박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좋은 의견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 주신 의견하고 그 부분에 기초해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철식 그 선임계리사님께서 여러 가지 그 현재 준비 상황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수익성 지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해질 거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가장 앞부분에서 저희들도 연구회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했는데 그 부분도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 뒷부분으로 저희들이 그 보고서에 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저희 선임계리사 협의 이 모임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련돼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해주신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상품 개발이라든지 영업팀에서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아직까지도 좀 그 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상품 개발 또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 연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도 보시다가 진짜 일부분 어렵다라고 하시는 정책적 제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자꾸 늦게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 그 제한이 되면 저희들이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도 바꾸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적절한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김경동 선임계리사님께서 말씀하신 CSM 부분으로 갈 것 같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물론 CSM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CSM 자체는 이게 어떻게 보면 플로우 개념이 아니라 딱 스냅샷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팔리는 시점에서의 CSM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저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만 이 CSM이 IFRS 기준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아니라 노철식 선임계리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회사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경영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저는 그 경영의사결정이 반드시 재무기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회계가 아니라 관리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채널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이 된다든지 또는 사업비에 대한 그 적정성 부분이 사실은 지금 IFRS 17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 그 보고서 부분에서는 그게 빠졌습니다만 원가 회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원가 관리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실질 기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러한 자율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물론 이런 자율성도 저희들이 공짜로 갖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그런 자율성 부분들을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물론 저도 같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만 그 검증 관련해서는 물론 저도 많은 검토를 해본 부분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회계 같은 부분에서도 보면 감사랑 검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임계리사의 업무 중에 이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막연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는 것처럼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데피니션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이 검증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방법론도 이게 모든 기초 밑에 것까지 다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일부만 봐도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결국은 책임의 범위까지 될 것 같아서 향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업계에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제가 좀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수익성 분석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 아주 본인의 의견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발표를 듣다 보니까 이 RA나 수익성 분석이나 우리가 IFRS 4 시대에는 이게 모든 게 통일화되어 있고 간단했어요. 그래서 저도 교과서를 하나 저술했는데 거기에 이게 다 예를 들어서 수익성 분석이면 딱 산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교과서 같은데 이걸 하나로 통일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 같지가 않아요. RA도 하나로 통일한다는 것도 만만한 것 같지 않고 그냥 가장 간단한 걸 내더라도 뭐 주석이라도 달아서 뭐 이러한 사건에 쓸 거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IFRS 4의 계리사의 업무랑 IFRS 17에서 계리사의 업무 또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계리실무 표준 또 아까 검증 문제 선임 계리사의 역할과 그 업무 범위 같은 것들이 IFRS 4 시대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 선임계리사 조직들이 향후에도 이러한 IFRS 4의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갖고 또 토론하고 발표하는 이러한 자리들이 앞으로 많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발표자 두 분과 토론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